안녕하세요. 40대 주부입니다. 근래 충격을 받아서 아직도 가슴이 벌렁벌렁 뜁니다. 차마 부끄러워 남편에게 말도 못했습니다. 속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두근거려 약국에 가니 청심환을 권해줬어요. 심하게 놀란 일이 있냐며 심신 안정이 먼저라고 하던데 약을 먹어도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언젠가 보았던 채널에 하소연이라도 하면 나아질까 이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여러분도 자식을 키우는 분들이 많겠죠. 출산율도 저조한데 제가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뒤통수 치니 자식들 낳아서 뭐 할까요? 없는 돈 있는 돈 끌어다가 결혼까지 시켰더니 남의 집에 들어온 사람들이 인두겁을 쓰고 할 수도 없는 말, 행동을 서심치 않습니다. 바로 우리 오빠네 마누라들입니다. 시누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도 아들을 키우고 있지만 정말 며느리가 누가 들어올지 시누이 같은 것들이라면 평생 결혼 안 해도 좋을 것 같은 정도예요. 부모를 은행으로 여기고 쓸모가 없으면 빨리 죽으라고 하다니 당신네도 자식 키우는 처지에서 사람으로서 할 소리, 하지 않을 소리가 있는데 우리 올케들은 개소리를 짓거리네요. 처음에는 참아볼까도 했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열이 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 실격이라고 레드카드라도 주고 싶습니다. 우리 집에서 퇴장하라고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올해 86세세요. 많다면 많은 나이지만 주변을 보면 그 연세의 아버지들이 아직도 건강하게 지내시는 때도 있네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폐암이세요. 그것도 말기. 건강한 다른 집 아버지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우리 집은 재작년에 엄마까지 돌아가셨어요. 나이 40이 넘었지만 고아가 된다고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네요. 엄마가 화장실에서 쓰러졌다는데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벌써 영안실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장례식장을 알아보라는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에도 저랑 통화도 하면서 주말에는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물김치를 담았다고 가져가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본가에 가니 엄마가 담근 물김치가 적당하게 익었더라고요.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울었던지 말도 못합니다. 요즘은 물김치도 못 먹게 되었습니다. 엄마 생각이 울컥나서 말입니다. 우리 엄마 소원이 크루즈 타고 세계 여행이었어요. 곧 보내준다는 것이 지키지 못하는 약속이 되었네요. 결국 엄마 유골이 남아 인천 앞바다에 뿌리면서 가지 못한 세계 곳곳을 가보라고 했습니다. 전 아직도 눈물이 마르지 않네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소중합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유난히 쇠약해지고 식욕도 없다고 밥도 잘 안 드시는 통에 살도 많이 빠지시곤 했어요. 속이 더부룩하고 머리도 아프고 속이 울렁거린다는 말을 자주 하셨는데 저는 배우자상을 당하면 남편이나 아내가 겪는 트라우마라고 생각하고 보약을 지어드렸습니다. 하지만 보약도 체하겠다며 외면하셨죠. 결국 병원에 가니 폐암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숯불을 오래 피우긴 했는데 그것도 이유라면 이유일까요? 평생 술, 담배도 전혀 안 하시고 일만 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며칠을 울었습니다. 몇 년 더 머물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 욕심이겠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친정은 2대째 돼지 갈비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숯불을 피워서 손님들 상으로 내가는 일을 오래 하셨죠. 그래서 폐암으로 번졌을까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아무튼 아버지는 30 후반부터 집을 개조해서 작은 식당을 열었어요. 그전에는 정육점을 운영해서 고기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우리 엄마가 손맛이 좋아서 함께 일을 하셨습니다. 평생을 식당에 매여있던 분들이셨어요. 장사는 곧잘 되어서 벌이도 좋았지만 아버지와 엄마는 미련스럽게 자신들이 손수 다 손님을 맞이하신다는 고집이 있었습니다. 오빠 둘과 저는 어릴 때부터 갈비집에서 먹고 자고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식당 규모는 아주 작았고요. 엄마 아빠가 일 마칠 때까지 가게 안쪽의 방에서 셋이 공부하고 밥도 먹고 지냈습니다. 나중에는 가게가 점점 커지고 저희도 중학생 이상이 되니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두 오빠는 일을 그때도 열심히 안 했어요. 곧 죽어도 식당 일이 싫다고 도망가기 일쑤였습니다. 불판 닦아라, 판 갈아라, 고기 잘라라 이런 거 질풍노도 시기에 하기 싫겠죠. 공부는 보통 실력이라 학교 생활은 무난했지만 집에 오면 일하기 싫어서 아프다, 공부한다 아니면 밖으로 휙 하고 나가버리더군요. 그런데 전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제가 안 하면 퉁퉁 부은 무릎으로 일하는 엄마와 취한 손님 비위 맞춰야 하는 아버지가 다 하는 일이잖아요. 저도 하기 싫죠. 고기 굽는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날 정도였으니까요. 사람을 쓰는 일도 까다로워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직접 하셨어요. 저희 3명이 아니었으면 운영도 힘들었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일하면 용돈까지 줬는데 오빠들은 돈만 받고 갑자기 주랭랑을 쳤죠. 아버지가 엄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잡으러 가진 못했어요. 가게는 난 11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했으니 바빴는데요. 아침부터 고기 다듬고 양념 재우고 엄마는 반찬 만들고 집안일하고 따지고 보면 부모님들은 잠자는 시간 빼고 일만 하셨어요. 우리네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고생하셨겠지만 저희 아버지와 엄마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식당은 몸도 고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받는 일이었어요. 아버지와 엄마의 노력으로 저희는 단칸방에서 방이 5개나 되는 빌라까지 살게 되었죠. 저희 형제들은 다 대학까지 공부했고요. 단골도 생기고 동네에서 맛집으로 소문도 나고 1층 갈비집이 3층으로 늘어나기도 했어요. 그 무렵부터 아버지는 오빠들에게 가게를 물려주고 싶어 했어요. 어릴 때도 돼지갈비에 대짜도 꺼내지 말라며 손사래를 치던 두 사람은 대학 졸업 후 갈비집을 물려받기도 싫다고 당당히 선언했어요. 솔직히 갈비집 자체가 싫다기보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하는 것이라는 아버지 스타일도 무섭다고 했습니다. 갈비집을 운영하려면 주방 보조부터 차근차근 배우라고 하셨어요. 불판 닦고 숯불 피우고 서빙하고 설거지에 화장실 청소, 계산대 업무, 격리 업무 등 못하는 것이 다 해보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 일을 다 해낸 사람은 바로 저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솔선수범은 아니었어요. 오빠들이 도망가는 통에 제일 어린 제가 붙잡혀 다 해낸 거죠. 나중에는 아버지가 주시는 일당 받는 재미에 일을 하기도 했지만요. 내가 보기엔 오라비는 다 글렀고 우리 막내딸이 가게 이어가면 되겠네. 오랜 세월 불만 없이 묵묵하게 일을 하니 아버지가 실장이라는 직함을 주셨어요.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 일도 해보았지만 적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앞치마 두르고 손님들에게 음식 대접하는 것이 더 보람찼어요. 가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니 손님 중에 한 분이 중매를 서서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형제 중에 제가 먼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가게로 가끔 나와 아르바이트하는 제 큰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니 17년 전 일이네요. 결혼하고는 아이들인 연년생으로 들어서는 바람에 집에 있었지만 오히려 마음이 답답해지더군요. 결국 저는 아이들을 앞뒤로 메고 식당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당시 남편도 나름 이름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을 도왔습니다. 그 당시 엄마가 관절염이 심해서 제가 안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손님들도 저를 계속 찾는다고 하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오빠들은 뭐 했냐고요? 동남아에서 사업한다는 큰오빠부터 연애한다고 돌아다니는 둘째 오빠까지 코빼기도 안 보였습니다. 남편이 아니었으면 안팎으로 힘들 뻔했습니다. 나름 회사 과장이었지만 주차장에서 대리 주차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우리 집 돼지갈비가 너무 맛있어서 저랑 결혼했다고 했어요. 일을 마치고 제가 고기를 구워주는 맛에 화장실 청소까지 하는 남자였습니다. 아무튼 저희 부부도 아버지 엄마처럼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죠. 나중에는 아버지와 엄마는 자연스레 식당에서 손을 떼고 낚시도 가시고 개모임도 가셨어요. 그러니 저희 부부가 식당을 맡아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오빠들은 그게 불만이었어요. 사위를 아들처럼 여긴다고 저는 어이가 없어 오빠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오빠들 불판도 싫다, 홀서빙도 싫다 했잖아. 우리 남편은 다 했다니까? 화장실 청소까지 했다고. 근데 안 좋아? 어떤 아들이 그랬니? 왜 그래 진짜? 오빠들은 제게 말본새가 예의가 없다. 오빠 알기는 똥으로 안다고 저를 혼냈지만 아니 제가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아버지가 저희 부부에게 고맙다며 보너스로 집장만 하는데 일부라도 보태주셨어요. 아예 사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는 너무 감사했어요. 은행 대출 안 받는 게 어디인데요. 그게 화근이 되어 유산 상속 시작되었네요. 왜 자기들은 집을 안 주느니 마느니 하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빠들 사업한다고 저 몰래 집에서 돈 가져간 것이 얼마인데요. 저 알아도 입 다물고 살았어요. 괜히 싸움 날까 봐. 근데 집값 절반 보태주신 것이 그리 아깝나요? 그리고 전 대학 장학금 받고 학교 다녔고 결혼 혼수도 제가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한 돈으로 장만했습니다. 저도 참을 수가 없어 한마디 하려는 찰나 아버지가 한마디 하시더군요. 내 죽기 전에는 유산 상속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달라고도 하지 마. 아버지는 엄마와 함께 유언장을 써서 변호사에게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으면 이러냐고 묻는 분도 계실 겁니다. 처음에는 다 쓰러져가는 식당에서 시작한 돼지갈비가 이제는 지역에서 유명한 맛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3층짜리 건물 자체를 다 가게로 쓰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가게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된 그것은 최근이지만 아버지 때부터 주말에는 늘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그래서 가게 건물부터 본가 5층짜리 빌라, 시골의 농장돼지, 예금까지 차곡차곡 모이긴 했어요. 못해도 200억 미만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하세요? 지금 그렇게 아프시니까요. 몸 건강하고 돈도 살 만큼 있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 저는 유산도 유산이지만 이 돼지갈비집으로 2대, 3대 장인 정신이 있는 집으로 만들고 싶어요. 100년 가게 있잖아요. 다행히 저희 큰아들이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고 가게를 물려받고 싶어요. 저도 아버지처럼 밑에서부터 올라오라고 식당 설거지도 시킵니다. 다행히 둘째 오빠는 정신을 차리긴 했어요. 여자친구에게 대차게 까였거든요. 나름대로 돈 있는 집안의 딸인 모양인데 돼지갈비집으로는 자신에게 접근도 말라고 했다나요? 아무튼 시련의 상처가 큰지 택배부터 닥치는 대로 하더니 종잣돈을 마련해서 갈비집 안에 정육점을 차리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열심히 하기 시작하니 아버지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손님들도 반응이 좋아서 잘 운영되고 있어요. 올해부터 돼지갈비를 택배 판매까지 하게 되니 둘째 오빠 도움이 컸습니다. 문제는 저보다 4살 많은 큰오빠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장남이 자리를 잡아야 가정이 바로 서고 위계질서도 잡힌다고 생각하셨어요. 맞는 말씀이죠. 저도 큰오빠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하죠. 하지만 사업한다고 이리저리 돈을 끌어다 쓰고 망하면 아버지에게 오고 또 돈 타서 사업하고 또 돈을 달라고 하는 건 장남이 할 짓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엄마도 오빠 버릇 망치는데 1등 공신입니다. 아버지가 돈 못 준다고 못을 박았는데도 불쌍했던지 쌈짓돈을 자꾸만 밀어주었습니다. 필리핀에서 리조트 사업을 한다고 난리를 쳤는데 결국 사기꾼에게 당하고 쫄딱 망한 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필리핀 여자를 만나고 살다가 헤어져서 애 하나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진짜 가진 거 하나 없으니 결국 갈비집에서 일하겠다고 했어요. 이놈아, 갈비집 해도 불판 닦는 것부터 하는 거야. 네 딸을 위해서도 열심히 해. 죽어도 돼지갈비는 싫다고 하던 오빠가 가게에 들어와 일을 합니다만 계산대는 남편과 제가 맡아서 하니 불판 넣는 일이나 주차장 관리일 뿐이죠. 수십억을 몇 번이나 날렸다는 오빠는 이제는 입을 닫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온 가족이 갈비집에서 일을 한 지 몇 년이 되었는데요. 그 와중에 오빠들은 차례로 결혼했습니다. 첫째 신우이는 엄마 동창의 딸이었습니다. 그쪽도 한번 갔다 왔다는데 아이는 없었습니다. 엄마의 중학교 동창들이 보증을 설 만큼 착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딱 겉으로 보기엔 얌전하고 착해 보였어요.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고 나니 아이는 키울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엄마도 관절염이 심해 어린아이는 맡을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조카는 필리핀으로 보내고 말았어요. 조카도 필리핀에 있는 자기 엄마랑 함께 살기를 원해서 어쩔 수 없이 보내긴 했습니다. 애가 싫다기보다 자신은 중학교 교사라서 일을 해야 하니 애를 돌볼 시간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갈비집 주차 관리인인 오빠랑 중학교 선생님이라니. 제가 속물인지는 몰라도 균형이 맞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갈비집 전체를 오빠에게 물려준다고 이야기를 한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아는 건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중학교도 기간제 교사로 발령만 받았지 정식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발령받은 곳이 시골이라 가지 않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가서 시험을 보고 옵니까, 오길? 기간을 정해 교사 활동을 하는 것도 사립학교인 경우는 면접을 보기도 하거든요. 그 면접에 통과했다는 것이 첫째 시누이의 자랑이었습니다. 아무튼 조카가 필리핀으로 떠나니 그 얘기를 하면서 집에만 있는 게 아니겠어요?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한 우리 엄마는 교사 며느리 본다고 그렇게 자랑했는데 말이죠. 조카는 눈이 왕방울만 해서 아들만 가진 저로서 너무 귀여운 딸아이였어요. 선뜻 맡아서 키우겠다는 말은 못했어요. 제가 낳은 아들도 제대로 케어도 못했는데 그건 제 욕심이니까요. 아무튼 첫째 시누이 때문에 조카는 한국에서 1년만 살다가 제 고향으로 가버렸네요. 첫째 시누이가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긴 했어요. 여자는 여자가 보면 안다고 하는데 자기만의 세상이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화장도 안 하고 옷도 수수하게 입는 편이에요. 집 청소도 하고 반찬도 만들고 그 대신 아침에는 블루마운틴 커피에 아보카도 바른 빵을 먹어야 한다면서 강남 백화점으로 오빠를 아침마다 내보는 겁니다. 오빠한테 가서 사오라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부부 문제니까요. 하지만 출근하는 남자한테 그걸 시켜서 지각하게 만드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지가 사면 되지. 울 오빠는 엄마 말, 내 말은 안 들으면서 첫째 시누이 말은 잘도 듣더군요. 안 사가며 들들 볶이는 게 싫다면서 한다고 하지만 갈비집 주차 관리인은 지각해도 됩니까?
제가 첫째 시누이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가족끼리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말라고 하니 제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오빠는 1시간 이상 늦게 옵니다. 재혼까지 했는데 오빠한테 해가 될까 제가 또 참긴 했습니다. 둘째 오빠는 가끔 고기 사러 오는 여자 손님이 자기 조카를 만나보라고 하라고 했어요. 오빠의 싹싹함에 반했다고 하면서요. 그 덕분에 일벌레가 쉽게 결혼까지 골인했는데 아기를 갖고선 둘째 시누이께서는 왕비님이 되셨어요. 오빠가 바쁜 택배로 인해 정육점에 나와서 송장 붙이는 일도 잠깐 도와달라는데 아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대요. 그렇다고 아기를 잘 보는 것도 아니에요. 엄마로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폐렴에다 갖가지 질병은 다 걸리는 우리 조카에게 제가 보약이나 지어준 적도 있어요. 매일매일 뭐가 그렇게 바쁜지 집안 꼴은 엉망입니다. 가끔 그 여자 손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마 둘째 오빠가 어떤 불만에도 하하 웃으며 대응했겠죠. 속었게 말이죠. 엄마가 계실 때 시누이들에게 가끔 반찬도 해주고 청소도 해줬다고 하길래 제가 관두라고 얼마나 싸웠는지 아세요? 며느리들이 좋아하지도 않을 짓을 왜 하는 건지 아들 위해서 아들 좋아하는 반찬 하는 거라고 저한테 그러시긴 했어요. 저는 가게로 가져오라고 막 난리를 쳤죠. 가게에서 아들만 주면 되는 거죠. 며느리가 좋아하는 행동도 아닌데 힘들게 왜 그런 줄 모르겠어요. 저도 나중에 며느리를 보면 그때 알까요? 그나저나 우리 고운 시누이들은 집에서 도대체 뭘 할까요? 맞벌이도 아니고 첫째 시누이는 애도 없고 둘째 시누이도 어린애집에 가서 오후 6시에 애가 오는데 종일 뭐 하냐고요. 저도 주부라 뭘 해야 하는지 살림이 해도 티가 안 나는 것은 잘 압니다. 갈비집도 일손이 딸릴 때는 와서 도와주면 좀 좋아요. 구인이 잘 안 될 때는 제 아들들까지 동원하는데 아무튼 이해 불가인 상황이네요. 나중에 알고 보니 큰 며느님은 아침부터 브런치 먹고 글을 쓴대요. 뭔 글이냐고 하니 신춘문예 준비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것도 핑계고 글도 한 줄 안 쓰는 게 분명했어요. 둘째 며느님은 애 유치원 보내놓고 친구들과 수다 떨고 쇼핑 갑니다. 저는 아침에 집 청소 싹 하고 가게로 나오고 일하는데요. 물론 제가 맡고 그분들이 틀리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유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가게 일손도 부족하고 오빠들이 바쁜데도 아랑곳 없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는 아버지 본가에 가사도우미를 고용했어요. 아버지 식사 챙겨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제가 하는 것도 어려웠고 아버지가 오셔서 드시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지내서 그런지 아버지가 폐암이라는 이야기에 모두 제 탓만 같았어요. 제가 좀 더 부지런히 움직여서 식사를 다 해드리면 좋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덜컥 아버지가 아프시니 저는 걱정되었습니다. 누군가 전담해서 돌봐야 하니까요. 폐암 진단을 받고 3기라는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울고 말았습니다. 제가 우니 아버지도 우시고 그 모습에 오빠들도 다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병원 진찰 한 번 못 받고 돌아가신 후 내 식구 정말 마음고생 많았거든요. 이렇게 아버지마저 보낼 순 없다며 저희 형제는 해볼 수 있는 치료는 다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제가 가게를 접고 간병하려고 하니 아버지가 호통을 치셨어요. 가게는 지켜야 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병인을 쓰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병원비는 당신 본인이 낸다며 우리에게 한 푼도 내지 말라고 하시기까지 했어요. 부담을 주는 게 싫으셨대요. 그래도 걱정이 되니 삼형제가 짬짬이 병원으로 가보았습니다. 나중에는 며느리들도 가끔 오긴 했어요. 하지만 동네 이웃만 못했어요. 와서 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인사만 하는 짓 누가 못합니까? 간병인도 사람이라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하는데 그런 날은 코빼기도 안 보이는 시누이들인데요. 그러던 어느 날 오빠들이 저한테 와서 뜻밖의 말을 하네요. 오늘은 집사람 병원에 갔으니까 너 안 가봐도 돼. 좀 쉬어라. 그래? 우리 애 엄마도 간다고 했는데 둘이 알아서 하겠지. 간병인도 있겠다 뭐. 웬일이래? 해가 서쪽에서 뜬대? 뭐야, 비꼬는 거야? 우리 애 엄마도 나름 걱정한다니까. 비꼬긴 감동해서 그러지, 감동. 아버지 기다리지 않는다고 해도 가끔 며느리들 왜 안 오냐고 묻는다니까. 그러게 서쪽에서 해가 뜨다가 못해 난리 나겠다. 늦잠 자던 여자가 벌떡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간다고 하더라. 이제 자기도 정신 차린 거지. 동네 사람들 눈치도 있고. 그렇게 병원으로 가는 길 저는 큰 시누이 좋아하는 케이크를 둘째 시누이 좋아하는 망고랑 아버지 드실 전복죽까지 사서 가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생각까지 하고 말이에요. 병실로 들어가니 아버지가 검사 받으러 가셨는지 안 계시더라고요. 문자로 확인하니 간병인이 검사실로 내려갔다고 연락이 왔더군요.
그래서 저는 전복죽, 케이크와 망고를 냉장고에 넣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손이라도 닦을 요량으로요. 아버지가 불편하실까 1인실 병실로 잡아드렸거든요. 화장실에 손을 닦고 나가려는 찰나 시누이들이 병실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났어요. 이 병실 하루 17만 원이라며? 노인네가 갈비 팔아서 병원비로 다 끝내려고 하는 거야? 어차피 폐암 3기라며. 죽는 거잖아. 왜 이렇게 돈을 써? 어머, 그렇게 비싸요?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원 없이 해볼 건 다 해봐야죠. 아무리 폐암이라지만 당신 돈 당신이 쓰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자기는 속아서 결혼한 거 아니니까 하나도 아쉬운 게 없겠지. 하지만 나는 갈비집 사장이라는 말 듣고 시집 왔거든. 근데 올쾌년이 다 말아먹은 곳이라니 원. 여기 병실도 시아버지 본인이 낸다고 했다며? 미친노인네야. 그게 자기 돈이야? 유산 아니냐고. 아직은 아버님 손에 있는데 어쩔 건데요, 우리가. 진짜 형님은 너무 급하다니까. 안 급하게 생겼어? 나 친척한테 말도 못했어. 주차장에서 일하는 게 말이 되니? 진짜 몰랐어요? 아주버님 거기서 일하는지. 말했는데 그래도 처음에만 그런 줄 알았지. 게다가 올케는 거기 왜 있는 건데? 그래도 재산 다 똑같이 나눌 건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긴 아가씨가 더 갖는 게 있어도 할 말은 없죠. 한 일이 있는데. 자기는 술을 먹고 한 이야기랑 맨정신이랑 다르니? 술 먹고는 아가씨 그게 재수없다고 별별 욕은 다 해놓고. 어머, 제가요? 그냥 주정이죠. 아무튼 가게 잘 되는 것은 아가씨 덕이래요. 웃겨. 계산 때 돈 받는 건 나도 해. 삼성 이익 올랐다고 이재용이 다 갖는 거 아니잖아. 재벌도 그렇게 하는데 겨우 구멍가게로 유세는. 저는 여기까지 듣고 나가야 하는데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너무 놀라며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저것들이 매일 모여 우리 집 욕하고 앉아있다니. 근데 너무 대놓고 돈 달라고 하는 첫째 시누이는 정말 이해 불가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감당은 가능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지금 곱씹어봐도 화가 납니다. 그나저나 이런 생활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건지. 그렇다고 빨리 가시라 할 수도 없고. 재산이나 넘기고 얼른 돼졌으면 좋겠어, 진짜. 어머, 형님, 누가 들어요. 동서는 그런 생각 안 해? 너무 시간 낭비잖아. 빨리 돼지라고 하는 거 뭐 어때서? 그렇다고 뭘 돼진다는 표현까지 하세요. 형님 너무 거칠어요. 제가 아는 의사한테 물어보니 6개월도 못 넘긴다는데 왜 그렇게 보채세요? 그냥 편하게 사세요. 우리한테 간호하라는 것도 아닌데 저희 가만히 있으면 되죠. 좋겠다. 서방님이 돈 번다. 이거지? 아주 천하태평이다. 왜요? 왜긴 이사하고 싶어. 여기 청구장 너무 싫어. 상속받아서 강남 다시 가시게요? 유산 나누면 50억은 될까? 이미 동서 다 알아봤네. 대강 짐짝이지. 전 그냥 남편 지금처럼 벌고 아버님 더 오래 사셔도 돼요. 올가을에 미국 언니네 가야 하는데 그때 가시면 진짜 속상할 듯해요. 동서가 더 나빠. 제가 왜 나빠요? 어머님도 가실 때 유럽 여행 당장 취소했어요. 재수가 없게 시어머니 이야기는 왜 해? 40년 넘게 살면서 화장실에서 열받기는 처음이네요. 손이 달달 떨리는데 당장 뛰어나가서 변기물이라도 끼얹고 싶었어요. 저 여자들 뭘 믿고 저러는 걸까요? 오빠들한테 실체를 까발리고 싶어졌어요. 지금 이렇게 화를 낸다고 저것들이 달라지지 않을 것만 같았죠. 화장실 문을 조용히 열고 나왔습니다. 몇 초간 표정 정리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언니들 언제 왔어요? 저 화장실에 있었는데. 제 목소리에 순간 멈칫하는 모습이 가관이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적어도 언니 대접해줬더니 우리 집 유산만 탐을 내다니. 그리고 돼줬으면 좋겠다고요? 누구한테 하는 소리인지 정말. 자기들 부모한테 제가 그런 말을 하면 난리가 칠 것들이 말이죠. 왜 놀라세요?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있길래? 어머, 아가씨, 무슨 이야기는 이야기예요. 드라마 이야기하고 있었죠, 형님? 동서는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무슨 드라마? 아가씨, 화장실에 있으면 있다고 해야죠. 깜짝 놀랐잖아요. 이거 예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 말 다 들었어요? 들리니까 듣죠. 목소리도 크시던데. 그리고 누가 화장실 안에서 나 있어요 해요? 문 두들기면 몰라도? 안 그래요?
첫째 시누이 말하는 모양 보세요. 진짜 아니죠? 저도 질세라 말을 꼬박꼬박 받아치기는 했네요. 저희 하는 말 화장실에서 들려요? 알게 뭐예요. 왜? 뭔 말 했는데? 시누이 두 명은 서로 어쩌지 하는 눈빛을 보내긴 하네요. 하긴 시아버지를 돼지라고 했으니 속으로 뜨끔했겠죠. 아가씨, 우리가 뭐라고 했는데요? 욕하는 것 같던데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어머 아가씨, 우리 욕할 줄 몰라요. 그리고 누구 욕해요, 우리가? 언니는 가을에 미국 가요? 그제야 둘째 시누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던데요. 미안하다, 미쳤었다, 본심이 아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말이죠. 첫째 시누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첫째 언니는 할 말 없어요? 다 듣고 시침대지 마세요. 동서, 너 잘 들어. 우리 이 방에서 아무 말 안 했다. 우리 둘이 안 했다면 그만이지. 아가씨가 듣거나 말거나. 하긴 엿들었으니까 나만 들었을까 과연? 그나저나 오빠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우리 둘 온다고? 아가씨 힘들다고 왔는데 그럴 필요 없네. 아가씨 뭘 좀 들었다고 그런 말 한마디로 나 협박하려고 하지 마요. 내가 설사 빨리 가시라고 했어도 아가씨가 어쩔 건데요.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알아요? 와, 말만 하고 휙 나가버렸습니다. 가서 머리채라도 잡을까 했지만 보는 분도 많고 갈비집 인심 잃을까 참고 참았습니다. 제 옆에서 눈치만 보고 있던 둘째 언니한테도 나가라고 했어요. 둘이 서둘러 나가버리고 저는 탁자 안쪽에 액자로 위장한 CCTV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연동되어 녹화는 물론 녹음까지 됩니다. 간병인 감시만을 위한 장치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잘 계시는지 제가 답답해서 설치한 것이었어요.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 제가 설치한 것이었죠. 저런 여자가 선생? 기간제는 뭐든 그만두는 게 아이들을 위해 다행이네요. 중학교 교사라던 사람이 말투가 기본 예의가 없어요. 솔직히 그 기간제인 것도 안 해본 것 같았어요. 아나무인이라는 사자성어 첫째 신우에게 쓸 수 있는 말 아닌가요? 도저히 제 선에서 끝낼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 여자의 버릇을 고쳐야 할 텐데 일단은 오빠들에게 말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오빠들에게 저희 집으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맥주라도 한 잔 먹자고 했지만 제가 평소에 그러는 사람이 아닌지라 오빠들은 뭔가 싶어 달려왔습니다. 아이들과 남편은 이미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하루 쉬다가 오라고 말이죠. 남편에게도 신우이의 버르장머리 없는 대화를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저는 맥주 한 잔씩 오빠들에게 따라주곤 저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다들 왜 그래? 이런 반응이었죠. 병원에 갔다 온다고 한 사람이 가게에도 오지 않고 집으로 퇴근했으니 제 모습이 이상했겠죠. 내가 진짜 꿈을 꾼 거라면 좋겠어요. 오빠들에게 먼저 보여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는 핸드폰에 녹화된 그 영상을 보여줬어요. 오빠들도 몇 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내들의 적나라한 민낯이 드러났으니까요. 이놈의 여편네가 막말은 마구하네. 게다가 형수 미쳤네. 얌전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말이야. 되죠? 성질 같아서 진짜 확. 와, 형수 이래? 우리 애 엄마야. 푼수잖아. 둘째 언니도 만만치 않아. 야, 그래도 싹싹 비네. 잘못했으면 빌기라도 하고 사과라도 해야지. 형수는 뭐야, 태도가? 형, 말 좀 해봐. 오빠들이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언니들이 저러는 거야. 큰오빠는 왜 말이 없어? 그냥 넌 빠져. 어린애가 자꾸 신우이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고. 오빠? 안 봤어? 다시 볼래? 아니, 빨리 죽으라잖아, 아버지한테. 그래서 뭐? 그런 말 했다고 신고라도 하는 데 있냐? 마음속에 며느리들은 다 그런 생각들이 있대. 생각? 말을 뱉었잖아.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오빠도 오빠 생각 다 말해? 나도 할까? 오빠가 이렇게 무능하니까 미친 여자가 날뛰지. 됐어? 좋아?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들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어. 아버진? 저는 참았던 울분이 솟아올라왔습니다. 아버지가 결혼한다고 반지도 해줘, 집도 사줘, 차도 사줘. 왜 그렇게 죽으라고 하는 걸까요? 유산이야 누구 말대로 다 받을 건데 둘째 오빠는 울지 말라고 저를 달랬습니다. 큰오빠는 와 부창 부수라더니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생각해보니 형 기분도 생각해야 했어. 장남체면 확 구겼잖아. 그래도 형인데 나라도 없었으면 달랐을 건데 나까지 있는 데서 영상 까니까 자존심 상했을 거야.
난 너무 놀라서 이서방한테 보여주지도 않았어. 부끄러워서. 알아? 아휴, 진짜. 나는 오늘 가서 애엄마 단속할 거야. 형수랑 놀지도 말고 말도 섞지 말라고. 그리고 애엄마가 말한 건 다 잊어라. 걔 진짜 단순해. 미국 간다고 노래했는데 아버지 그러니까 아까 비행기표 예매도 다 취소했대. 왜? 아빠 죽으라고? 가을에 아빠 죽는데? 아주 둘 다 고사를 지내라, 어? 야, 그게 아니라 지금 때가 아니니까 지가 취소하더라. 그니까 둘째 언니는 그래도 반성한다고 하니 봐줘라. 우리 아빠, 엄마 진짜 좋아했어. 진짜야. 어디 가서도 시아버지 준다고 모자도 사왔잖아. 몇 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애 낳았다고 5천 받았잖아. 그래놓고 2만 원짜리 모자? 사람 정성을 돈으로 매도하냐? 너도. 오빠들 지금 언니 편들 드는 거죠? 별일 아니라니 저는 이 상황이 소름이 돋네요. 둘째 오빠네야 반성 아닌 반성하겠죠. 그런데 첫째 오빠네는 부부가 왜 그 모양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그대로 가버리는 첫째 오빠가 정말 미웠습니다. 그럼 그렇지. 오빠들이 저러니까 우리 집 우리 아버지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대로 참아야 할까요? 저는 냉장고에 있는 맥주를 더 꺼냈습니다. 어차피 내일 가게가 쉬는 날이라 홧김에 서방질 하듯 술을 마셨습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할지 시누이가 아버지를 죽어버리라고 악담했는데 오빠는 덮어두라니요? 그렇다고 진탕 먹은 것도 아니고요. 두어 캔 더 마시다가 엄마 엄마 하고 울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보고 가래. 오빠네가 간호한다는데? 간병인에게 걸려온 전화는 저를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통일이 됐다고 해도 이렇게 놀라진 않을 테죠.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첫째 시누이가 와서 싹싹 비는 꿈을 꿨어요. 어제는 미안해 하고 얼마나 빌던지 꿈인 줄 알았지만 생생했습니다. 그런데 뭐요? 누가 누굴 모신다고요? 쥐한테 부엌을 맡기는 꼴 아닌가요? 돼지라고 저주하던 첫째 며느리가 아버지를 돌본다고요? 잠이 확 깨더라고요. 얼른 핸드폰으로 병원 영상을 보았습니다. 다행히 오빠가 CCTV가 있다는 말을 안 한 모양이었어요. 어제 그 저주를 하곤 상냥한 얼굴로 아버지 손을 수건으로 닦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와, 진짜 가증이라는 단어 이 언니를 위해 만들어진 건 맞죠? 저는 득달같이 큰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제 큰언니가 아버지 모신다. 그런 줄 알아라. 나도 옆에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가게 운영 잘해라. 참, 나는 이제 주차관리원 안 해. 사람 다시 뽑아. 오빠 아니 그게 아니라 큰언니를 어떻게 믿어? 애가 무슨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언니가 왜 아빠를 괴롭혀? 넌 이제 병원에 오지 말고 그냥 고기나 팔아. 어제 제가 이러려고 영상을 보여준 것은 아니었거든요. 무슨 일인가요, 이게? 저는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내쫓은 것은 언니가 아니라 아버지였습니다. 왜 왔니? 쉬는 날 애들이랑 이서방이랑 놀아. 여기 오지 말고 너 온다고 해서 내 암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아니, 아버지 왜 그러세요? 뭘 왜 그래? 며느리 있는데 딸이 왜? 그 옆에서 의기양양 웃고 있는 언니의 표정. 저는 그걸 보고 더 말 못하고 나왔습니다. 확 영상을 보여드릴까도 싶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마음만 불편하시죠. 그 후에 집에서 계속 영상을 봐도 괴롭히는 장면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노인네 돈 많이 쓴다고 확 되지라는 며느리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언니, 뭔데요? 뭔데 이래요? 저는 늦은 밤 첫째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건 언니의 새로운 작전인가요? 아니면 귀신에 제가 홀린 걸까요? 아가씨, 오빠 월급 얼만 줄 알죠? 300만 원도 안 되잖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건 아버지가 정한 거죠. 간병인은 489만 원이고 다른 방에서 주무시니까요. 아버지가 2명이니까 월 1,000만 원 이상 주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전화하지도 찾아오지 마세요. 왜요? 이것도 하고 싶어요? 1,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계산대 앞에 앉으니까 어른 무서운 줄도 모르고 내가 아무리 아가씨보다 어리지만 명색이 손윗 사람이에요. 그만 끊어요. 저는 입도 뻥긋 못하고 고매한 저의 시누이께서 말만 하고 끊었어요.
요지는 월 1,000만 원 페이라고 하지만 첫째 시누이가 바보도 아니고 간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한다고 했을까 싶었습니다. 다음 날에 아버지는 아예 병원을 퇴원하셨습니다. 의사들도 수술이나 항암도 의미가 없다고 하니 아버지가 집에서 스스로 요양을 선택하셨어요. 그렇게 집에 가고 싶어 했는데 이제 첫째 시누이에다가 아들까지 간병을 해준다고 하니 당장 짐을 챙기셨어요. 그 후에는 첫째 언니는 아버지가 해달라는 것은 다 해주고 있다고 했어요. 소문에 들어보면 하루에 12번도 더 변하는 아버지의 입맛을 위해 이것저것 공수하고 있대요. 암 말기면 소화 기능이 약해져 입맛도 없거든요. 전복 먹고 싶다고 하다가 알밤 까달라고 하다가 국수를 말라 하고는 미음이나 가져오라고.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건 그걸 첫째 언니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가끔 청소하러 가는 도우미 아줌마의 이야기로는 아주 간이고 쓸개도 없는 여자처럼 낭창하게 아버지께 잘한다고 했어요.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곧잘 하고 못하는 게 없대요. 가자미 식혜까지 담글 줄 안다고 하더라고요. 전에 갈비집 참모가 병이 나서 하루 가게 문을 닫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자기는 라면밖에 못 끓인다고 했거든요. 아버지가 그 가자미 식혜 드셨어요? 매운데? 아니, 먹긴 젓가락을 들춰보다가 오징어 순대는 할 줄 아냐고 물으셨어. 뭐야, 그 언니. 알고 보니 대장금이더만 못하는 요리가 없어. 갈비집 말고 한정식집 차려도 되겠어. 네? 그래도 여기 갈비 드시고 싶다고 해서 심부름 온 거야. 나 간다.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어요. 꿍꿍이가 있어 오빠랑 결혼했을까요? 생각이 많아지니 혼자 가게에 남아 오늘 판 매상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둘째 시누이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둘째 언니? 오빠 갔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야. 얼마나 뛰어왔으면 반말에 헐떡거리는 것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저는 물 한 잔을 주며 멍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오빠 말대로 백치미가 주룩 흐르긴 하더라고요. 아가씨 큰일 났어요. 형님 다 준대요. 뭐가요? 뭘 주는데? 다 주기로 했대요. 재산 거의 다 큰 형님 주기로. 유언장도 새로 쓴다고 하던데요. 갈비집도 형님 주고 우리 남편도 상속 변호사 알아보려고 갔어요. 내가 아가씨만 모를 것 같아서 저번에 막말도 했고 그래도 까지도 않고 고마워서 알려드려요. 전 오빠한테 말한 줄 알고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역시 우리 아가씨는 대인배야. 네? 그리고 그 형님 아주 작정했나 봐요. 알고 보니 교사도 아니고 강남 어디서 갈비집 하다가 망한 집 딸이래요. 그래서 아주버님하고 결혼했나 봐. 거봐요. 난 달라. 난 오빠 진짜 사랑한다니까. 알겠죠, 아가씨? 우리도 각자 살아남아야 해요. 재산은 그래도 공평하게 줘야 하는데. 그렇죠? 둘째 언니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신세를 질 테니 마음에 들게 잘 돌봐주면 전 재산을 다 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갈비집 아들하고 결혼하면 갈비집 주는 겁니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오빠에게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돈 때문이야? 그렇게 사업자금 가져가 놓고 또? 그랬더니 답이 기가 막혔습니다. 오빠 믿어라가 답이었어요. 그거 우리 엄마 비상금 가져갈 때 하던 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믿지? 그 소리에 엄마가 비상금을 얼마나 퍼줬는데. 그래도 아버지 돈인데 아버지가 마음대로 쓰시다 가는 건 잘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갈비집으로 넘겨주든지 말든지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자꾸 확인하는 제 모습에 헛웃음이 나오네요. 사람은 역시 건물생심이라고 갈비집 저희 주신다는 말에는 당연한 수긍을 했지만 오빠를 준다니 괜히 부하지로 올라오네요. 유산 달라고 빨리 죽으라는 며느리랑 다를 게 있나 싶었습니다. 그 와중에 둘째 시누이가 나섰습니다. 자기도 기회를 달라고. 아버지를 모실 기회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 말에 수긍하시며 이번에는 둘째 오빠네로 가셨습니다. 첫째 시누이랑 싸우고 난리가 났겠죠. 하지만 일주일 만에 둘째 시누이는 항복을 외쳤습니다. 돈이고 뭐고 너무 힘들다고 울고 불고 그 모습이 웃기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아무튼 아버지는 3개월은 못 넘긴다는 예상을 깨고 6개월째 생존하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어느 날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제 집에도 가고 싶다고. 너는 왜 기회를 달라고 안 하냐며 저는 기회 필요 없고 오래 사시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오시고 싶으면 오세요. 집 치워놓을게요.
너희 가족하고 여행이나 가자. 괜찮으세요? 몸은? 응, 너희 언니가 보양식 잘해주더라. 대장금이야. 난 왕이고. 새끼 밥을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건가요? 농담까지 할 여유가 있으시네요. 저는 가게 일에 매어 밥도 못 얻어먹는 제 남편마저 불쌍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를 데리고 가까운 온천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아버지에게 필요한 약이나 의료품을 챙겨 떠났습니다. 가게는 둘째 오빠에게 맡겼습니다. 저도 속이 다 시원하대요. 간만에 회포도 풀고 아버지와 추억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첫째 시누이가 진짜 대장금인지 확인하는 자리였죠. 친척들 다 모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다들 아버지 이제 완쾌하시는 것 아니냐고 들떠서 저한테 축하한다고 하네요. 첫째 시누이는 살도 쏙 빠지고 6개월 만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생하고 있다는 얼굴이었어요. 다행히 오빠랑 아버지는 얼굴이 피셨고요. 고소하다는 생각마저 들다가 그래도 제 아버지한테 잘한다고 하니 고맙기도 했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아가씨 위선 떨지 마요. 전 돈 때문에 이러고 있어요. 그니까 그딴 인사 필요 없어요. 법정에서 나중에 싸우지 말자고요. 사람 인성은 안 바뀌는지 정말 못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게다가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이 언니랑 우리 엄마가 많이 싸웠다고 하네요. 우리 엄마 보고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다 속였다고. 속인 건 언니 본인인데 말이에요. 괜히 교사 며느리 보겠다는 욕심이 만든 파국이었습니다. 혹시 언니 때문에 속을 끓이다 돌아가신 건 아닐까 의심되었습니다. 아니 언니, 그 얘기를 지금 하면 어떡해요? 싸운 게 뭔 자랑이라고요. 그래서 언니랑 친하게 지냈구나. 막 뭐 사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그때 어머니 편 안 들고 형님 편만 들어서 말 못했어요. 아, 진짜 이 언니들 완전 못됐네. 자꾸 반전 가져오시니 필요 없다고. 죄송해요, 아가씨. 그렇다고 욕하고 싸운 건 아닌데 형님은 다투시는 게 많았나 봐요. 속았다고 하니까. 속긴 뭘 속아. 더 못 참겠다. 저는 엄마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가끔 문자나 들여다보고 사진첩도 있어서 통신사만 해제했지 핸드폰을 버리지 못했어요. 거기서 엄마 친구들 번호를 보고 첫째 시누이를 소개한 사람을 만났어요. 엄마는 오빠의 처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소개했는데 자기들이 설마 장남에게 돈 안 주겠다며 짐작한 거라고 하대요. 그럼 그렇죠. 엄마가 뭐하러 오빠 과거를 숨기고 감추겠어요. 그러나 첫째 시누이는 그걸로 가끔 엄마에게 사기꾼이라고 했답니다. 그 말 듣고 저처럼 천불이 났던 엄마가 떠오르네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말이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제는 아버지 밥상 차리고 수발을 들고 있으니 싸워봤자 소용이 없는 일이었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7개월째 견디시다가 주무신 채로 돌아가셨어요. 정말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며느리들 수발도 받고 아들들과 회포도 풀고 저랑 여행도 가셨으니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쯤이면 여러분도 궁금하시겠죠? 진짜 첫째 시누이가 그 돈을 다 받았을지요. 제가 처음에는 천불난다고 난리를 치며 말문을 열었잖아요. 지금까지는 천불, 만불, 억불까지 진짜 마음속에 불씨가 꺼지지 않았는데요. 아버지 장례를 다 끝내고 사구제도 마치고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49제 이후 유언장을 개봉하라고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유언장이 공개된 순간 저는 그동안의 화병이 말끔히 나았습니다. 유언장 고치지 않고 그대로였어요. 첫째 시누이는 벌벌 떨면서 아버지랑 변호사랑 큰오빠랑 자신이랑 다 함께 고친 것을 보았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게 쇼야, 너처럼. 뭐? 쇼? 너 쇼 잘하잖아. 교사 며느리라고 뻥치고 애 키워준다고 뻥치고. 너는 애 없다며? 있던데? 아들? 사기 결혼은 네가 한 거야. 우리 엄마가 교사 타령 왜 한 줄 알아? 우리 딸 한글 잘 모르니까 한국 문화 모르니까 알려주라고 그런 거야. 우리가 교사에 환장한 줄 알아? 그걸 속여? 학습지 교사를 학교 선생이라고 하냐? 그래서 나도 쇼 한 번 했다. 야, 너 나한테 어떻게 이래? 아버지 모시면 다 준다며. 주긴 뭘 줘. 동생이 2명이나 있는데. 너 6개월 고작 했지? 내 동생은 40년간 했어. 그리고 도우미 아줌마 썼지. 월급도 1,000만 원이나 받았잖아. 열받냐? 그럼 이혼해. 위자료 다 6천. 아니면 소송 가던지. 너 우리 아빠 돼지라고 했던 영상 있어.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협박한 것도 자료 다 있고. 결정적인 것은
너 나한테 욕하고 소리 지는 것도 다 모아놨다. 다 봐줄게. 그래도 아빠 잘 모시더라. 다행이지. 그리고 나 상속권 없어. 아버지가 미리 다 주셨다. 그래서 거지야. 일단 재수 씨는 우리 동생한테 잘해요. 봐줄 테니까. 네, 그럼요. 웃기네. 나도 너 막말한 거 다 알아. 확 이혼해? 아니야, 오빠 미안해. 아가씨 미안해요. 아주버님 죄송해요. 봐주세요. 저 이제 갈비집도 나가고 정육점도 나갈게요. 첫째 시누이는 혼자 벌벌 떨더니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아들까지 있는 건 진짜 아니잖아요. 지 아들 데리고 오려고 애도 안 낳고 오빠 딸은 보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막말하던 첫째 시누이는 결국 6천만 받고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주지 말라고요? 그래도 아버지한테는 잘했어요. 몇 개월만 고생하면 된다고 생각했겠죠. 오빠는 필리핀에서 조카까지 데리고 왔어요. 저는 둘째 오빠와 상의해 돼지 갈비집 2호점을 내기로 했습니다. 제 몫의 유산에서 말이죠. 그 대신 날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죠. 이 모든 내막도 아버지도 알고 계셨어요. 오빠가 거짓말로 첫째 며느리를 속이자고 할 때도 망설였지만 저를 위해 결심을 하셨대요. 그래, 그러자. 네 동생만 고생하는 것도 미안해. 우리 딸내미 죽도록 일만 시켰어. 아버지가 떠난 지 몇 개월 흘렀지만 가끔 더운 여름날 숲을 피우던 젊은 아버지가 떠올라요. 그때는 진짜 열심히 사셨는데 말이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세요. 너무 혹사하면 망가질 수가 있답니다. 즐겁게 사시면 좋겠어요. 저도 그럴 예정이거든요. 물론 말 조심하면서요. 안녕하세요. 전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고요. 겨우 최근에 마음을 추스리고 남한테 이런 얘기도 해보게 됐네요. 사람이 큰일 겪고 나면 꼭 매듭을 잘 지어야 된다는데 저도 주변에서 꼭 정신과 상담 받아보라고 했거든요. 일단은 병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글도 남겨봅니다. 먼저 저와 저의 시댁 동서 간의 관계를 서두로해서 시작해 볼게요. 저와 동서는 1살 차이고 제가 딱 1살 많았어요. 전 결혼이 늦은 편이라 약간 주눅 들어 있었답니다. 안 그래도 어머니는 이걸 꽤 불만스럽게 생각하셨고요. 기왕 결혼할 거 일찍들 했으면 얼마나 좋아. 장남이 진즉 애도 낳고 그랬어야 하는데 나는 너무 아쉬워. 요즘 늦게들도 귀한 선물들 찾아온다니까 큰애 너도 포기하지 말아봐. 시집 장가를 늦게 간 건 저뿐이 아니고 저보다 5살 많은 본인 아들도 마찬가지인데 말이죠. 특히 신혼 초에 어머니는 심한 말씀도 하셨답니다. 그렇게 끝까지 아기의 미련을 못 버리시더라고요. 나도 우리 둘째 많이 넘어서 낳았잖아. 그때 다들 일찍 낳던 때라 나보고 할머니가 다 됐다 그랬어. 그러지 말고 큰애도 산부인과 가서 상담 좀 해봐. 여기선 저도 좀 기분이 상해서 몇 마디 얹었는데 어머님 무척 기분 나빠하셨어요. 임신 출산은 엄마 아빠 될 사람 둘 다 가야죠. 저만 갈 수 없으니 오빠랑 같이 다녀올게요. 어이구, 뭐하러 남편까지 데리고 가? 애 임신해서 낳는 거 전부 여자 혼자 하는 거지 남자가 해? 그러지 말고 놔두고 큰애 너만 다녀와.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부부가 됐으면 오빠 오빠 그러지 말고 내 앞에서도 네 신랑이나 남편이라 그래야지. 나이가 그렇게 어린 것도 아닌데 어른들 앞에서 오빠 거리는 거 아니야. 앞만 봐도 어머니는 제가 본인 아들을 데리고 간다 하니까 기분이 나쁘신 것 같더군요. 그래도 전 그냥 모른 척하고 싶었어요. 암튼 저와 약간 투닥거리다 보니 신혼 초 생활이 전혀 즐겁지 않았죠. 게다가 저희 동서는 예쁘장하고 결혼 연차도 오래되고 무척 완벽해 보였어요. 저도 지나치듯 말을 했는데 어머님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으신지 저렇게 나긋나긋하고 이쁜 둘째 며느리도 험담하시더라고요. 작은애? 걔야 뭐 보기엔 말짱하지. 근데 답답하고 고지식하고 지 나이답지 않게 아주 그냥 그래. 근데 갑자기 웬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신혼 초니까 이런 말을 하신 어머니의 심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쟤도 지가 한껏 다 안다고 알아서 하다가 나이 많은 형님 오니까 당황했을 거야. 애 데리고 맨날 와가지고 지는 손 빠르게 하는데 형님은 늦게 시집 와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기분 나쁘겠지. 큰애니가 눈치껏 작은 애랑 잘 협의해서 잘해봐. 뭘 잘하란 건진 알겠지만 전 이런 말을 들은 이상 동서에게 연락을 안 할 순 없었어요. 근데 동서는 엄청 의외의 반응인 거예요.
어머, 형님, 그게 왜요? 전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던가요? 전 그날 형님 생겨서 좋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 말씀은 안 해주셨는지 좀 안타깝네요. 이 말을 들으니까 약간 기분이 나빠지면서 뭔가 당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봐도 말수 적고 조용한 동서에 비해 늘 말 많고 부산스러운 어머니가 더 이상해 보였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 저와 동서는 각각 시댁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어 초반에 딱 한 번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갈수록 서로 마음이 좀 맞아서 속 얘기들을 하게 됐답니다. 헌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동서 있잖아. 근데 서방님이랑 왜 주말 부부를 하는 거야? 게다가 서방님은 주말에 어머니 댁으로 가신다며? 그럼 거기 건너가서 같이 밥 먹는 거야? 난 애가 없어서 모르지만 주말에 어머니 댁 가면 안 불편해? 그러자 동서는 씩 웃으면서 어쩔 수 없다는 듯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안 불편하다면 거짓말이죠. 근데 남편은 전부터 그렇게 지내길 바래왔거든요. 1시간 10분 거리 출퇴근 힘들다고 계속 주말 부부를 강조해 왔어요. 그렇게 주말에 어머니랑 같이 식사하고 저희 집에 와선 옷이랑 짐만 바꿔 가는 정도였고요. 아, 전 도저히 주말 부부로는 살 수 없겠더라고요. 남편에게 슬쩍 물어봤는데 그건 본인도 싫다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 말뜻을 들어보니 더더욱 부정적으로 느껴졌고요. 뭐? 주말 부부? 그건 좀 아니야. 난 그렇게 못 살아. 명준이야 그렇게 살지 모르겠지만 난 그런 성질이 못 돼. 갑갑하고 옆에 아내가 없으면 장가간 느낌 없어. 그래서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 서방님의 의중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소 실망스러운 답변이 돌아왔죠. 동서가 걱정될 정도로요. 그럼 서방님은 체력이 좀 약하신 편인가? 내 기준으로 1시간 10분 정도면 왜 주말 부부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 직장 스트레스가 많이 심한가? 좌우지간 동서가 조금 안쓰럽긴 해. 애도 혼자 케어하잖아. 남편은 제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말이죠. 그건 아마 명준이도 결혼 생활이 재미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애까지 낳았고 마누라 볼 게 없고 재미가 없겠지. 그동안 한창 쭉 바쁘게 일했는데 이젠 아쉬운 게 많나 봐. 응? 그런 게 어딨어. 서방님 그 뭐지? SNS 계정 때문에 인기 끌어서 바쁘신 건 아는데 돈은 꽤 버시지 않나? 그거 동서한테 다 오픈은 하시는 거래? 그러자 남편은 희죽거리며 웃는데 왠지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게 보통 남자들의 사고방식인 건지 이 형제들이 이상한 건지 생각이 많아졌네요. 돈 일정 수준 넘어가고 처자식 먹여 살릴 정도 넘어서면 뭐하러 자세하게 다 오픈해. 말해봤자 마누라한테 뺏겨 자식한테 돈 나가 그냥 쥐 죽은 듯이 돈 없는 척 해야지 뭐. 그렇다고 생활비를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명준이는 할 말이 있지. 그게 뭐야? 이상하잖아. 그럼 동서도 눈속임으로 애 보고 대충 해도 되겠네? 저번에 보니까 어머니 놀러 가신다고 도시락까지 일행분들 거 새벽에 싸서 갖고 왔다던데? 야, 애 키우는 엄마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 나도 그건 재수 씨 대단하다고 생각은 하지. 근데 뭐 며느리 도리란 게 있잖아. 당신도 그런 건 배워. 제가 늦게 결혼해서 그런지 몰라도 묘하게 남편의 이런 고지식한 부분들이 거슬렸어요. 당시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생각한 거지만 제가 더 어렸더라면 이 부분에 되게 분노하고 연애도 안 했을 거예요. 헌데 이미 결혼을 했고 그전엔 워낙 털털한 척 했으니 적당히 속았던 거죠. 아무튼 전 그 이후로 동서랑 잘 지냈고 동서도 은근하게 저에게 호감을 표현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외동딸이라 엄청 외롭게 자랐어요. 중간에 사촌 언니가 주말만 되면 놀러 왔는데 그 언니랑 참 잘 지냈어요. 근데 언니랑 형님 나이가 똑같거든요. 다른 건 전혀 비슷한 게 없는데 아무튼 형님을 보면 언니가 생각나네요. 언닌 미국으로 시집 가서 안 본지 오래됐거든요. 이런 말을 하는 동서에게 저도 일말의 측은함이 생겼고 저 역시 동생이 없는지라 유순하고 착한 동서랑 그럭저럭 잘 지냈죠. 그리고 둘 다 집 꾸미는 걸 좋아해서 둘이 나란히 인테리어 소품을 사러 다니기도 하고 죽이 제법 잘 맞더라고요. 남편도 이런 부분은 무척 보기 좋다고 했고 서방님도 고마워하셨어요. 형수님, 저희 아내 잘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아내가 형수님을 엄청 따르더라고요. 주말 부부 한다고 자기도 적적하고 주변 엄마들 불편한데 가족이 생긴 것 같다고 좋대요.
진짜 이땐 우스갯소리로 무슨 친자매인 양 잘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상해요. 여기 계신 시어머니들도 그러신가요? 저희 어머니는 저랑 동서가 잘 지내면 그렇게 싫어하시더라고요. 너무 붙어 다니지 말라나요? 결혼들 했으면 각각 집들에 붙어서 자기 서방들이랑 잘 지낼 생각들을 해야지. 너들끼리 붙어가지고 놀러 다니면서 신랑들 밥은 잘 해먹이냐? 그러면서 어머니는 갑자기 불신검문을 한답시고 저희 집에 오셨고 이날 저는 몹시 불쾌한 경험을 했답니다. 어머니는 정말 멋대로 저희 집을 다 열어보시고 제가 열심히 꾸민 인테리어를 함부로 대하시는 거예요. 애도 없고 뭣도 없으니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집만 삐까뻔쩍하게 꾸며놓는구만. 큰애 너 산부인관 갔다 왔냐? 아니, 아직이에요, 어머니. 제가 불편한 게 없는데 굳이 갈 이유가 없어서요. 내가 불편하다고 하잖아. 진짜 애 포기할 거야? 둘 다 40 넘어서 이제 네 신랑은 50이 돼갈 텐데 그냥 진짜 그렇게 둘이서 나이만 먹고 있을 거냐고. 네? 아니, 어머니, 그건 저희가 초반에도 합의가 잘 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분명히 저랑 남편은 이 부분을 매디 짚고 갔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바로 표정을 싹 바꾸시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불만이었고 결국 흘러흘러 동서에게 털어놨죠. 저희 어머니 하고 싶은 거 많고 드시고 싶으신 거 많으신 분이라 욕심나셨나 보네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형님은 끝까지 평생 애기 안 가지실 거 아니에요? 그야 당연하지. 난 절대 애 가질 생각 없어. 이미 늦었어. 나도 고생이고 태어날 애는 무슨 고생이냐? 중학교 갈 때쯤 엄만 할머니 소리 들을 텐데. 근데 이때 의외로 명쾌한 대답을 주더라고요. 아마 시어머니들은 싫어하시겠지만요. 그럼 어머니께는 죄송하지만 그냥 무시하세요. 말론 웃으면서 알겠다고 하시고 일일이 싸우지 마시고 앞에서만 받아들이는 척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 안 하고 형님 하고 싶으신 대로 하면 돼요. 그럼 어머니가 포기하시지 않을까요? 순간적으로 전 무릎을 탁 치며 정말 그런가 싶었어요. 엄청난 명언이라고 느꼈던 전 이후로 그대로 똑같이 했죠. 어머니가 아무리 박박 저를 긁어대고 해도 그냥 적당히 모른 척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도 참 미련했던 게 동서딴에 수도 없이 어머니를 경험하고 알게 된 노하우를 바보같이 남편에게 말해버렸어요. 그냥 결혼도 늦게 해서 잘 모르고 어머니한테 답 없이 당하다가 잘 먹히는 방법을 알게 되니 기뻤나 봐요. 어머니랑 계속 그렇게 싸우고 속상해하고 당신이랑 싸우고 그러지 말고 앞에선 어머니 분위기 맞춰드리고 말면 되는 거 아니냐더라? 내가 생각해도 진짜 명쾌한 대답이야. 어차피 난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못 해드리거든. 앞에서라도 그냥 하는 척 노력하고 어르신 기분은 맞춰주고 난 나대로 편하고 말이야. 근데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정색하더니 돌연 저보고 동서랑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재수 씨가 그런 말도 할 줄 알아? 참, 선 넘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래. 아니, 그런 말을 할 거면 그냥 당신이랑 자주 만나러 오고 그러지 말라 그래. 태원이 데리고 오는 거나 그냥 귀엽게 봐줬더니만. 응? 왜 화를 내? 동서가 틀린 말한 건 아니잖아. 덕분에 나 어머니랑 안 싸워. 그리고 우리 어차피 애 안 생길 건데 언제까지 어머니랑 이걸 물고 늘어질 거야. 어머니도 손녀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잖아. 하지만 남편은 괜히 기분이 나쁘다면서 동서랑 멀어지라고 재차 말했고요. 결국 어느 시점에서부턴 전 얘기를 안 하게 됐죠. 하지만 전 동서랑 잘 어울렸고 편하게 잘 지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늘 제 고민을 들어주던 동서로부터 저 역시 상담 요청을 받게 됐어요. 늘 센스 있고 앞길 똑 부러진 동서에게 무슨 고민이 있을까 싶었고 그냥 들어주기나 하려고 나갔는데요. 말 그대로 정말 해줄 얘기가 너무 없어서 듣기만 하다 왔어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사람은 겉만 봐서 모른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걸까요? 동서,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애는 어떡하고 태원이 저렇게 이쁜데 이혼?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야, 정말? 아니, 왜 그러는데, 진짜. 이유를 말해봐. 그런데 동서는 입만 싱긋 웃더니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말하더라고요. 형님, 이혼은 제가 하려는 게 아니고요. 남편이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출퇴근이 필수인 것도 아닌 직업인데 주말 부부 고집하고요. 저에게 수입을 다 공개하지도 않아요. 앞서 제가 말했지만 서방님은 재택근무를 하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유명세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고 대충 추정되는 재산만 해도 꽤 되거든요. 동선의 집도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이것도 서방님이 대출 없이 구매했다 들었어요. 나 지금 이해가 하나도 안 돼서 그래도 꽤 유복하게 받고 있는 거 아니었나? 그 외에도 뭔가 불만이 있어? 그 정도만 갖고 이혼이라니. 아이, 태원이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자 동서는 연신 입꼬리만 웃을 뿐 눈은 멍해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듣는데 제가 다 막막하고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게 형님, 저도 외동으로 자랐고 한쪽 부모님이 없어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마음이 많이 아파요. 우선은 저희 친정보단 시댁이 여유가 되니까요. 어머니 쪽이 퇴원을 보내려고요. 저 사람은 애를 온전히 키워줄 것 같진 않아서요. 동서는 계속 알 수 없는 말들만 했고 전 납득이 안 돼서 재차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어요. 어머니랑은 얘기된 거야? 너무 두서없이 한 번에 물어서 미안한데 진짜 왜 그러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돌아온 동서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죠. 전 최근 어머니의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그럼에도 매치가 잘 안 됐습니다. 어머니도 대충 감으로 아실 거예요. 저희 이혼할 수도 있다는 거. 아마 제가 진행만 한다면 언제건 터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거든요. 그니까 이유가 뭔데 진짜. 주말 부부하고 돈 벌어오는 거 전부 안 줘서 속상한 거야? 동서, 그런 걸로 그렇게 끝을 낼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말이나 좀 들어보자. 근데 동서는 쉽게 입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전 답답한데 일단 몇 분 참아주다가 겨우 듣게 됐는데 이젠 듣고 난 뒤 제가 수습이 안 되더라고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요? 보통 이런 경우는 외도 말곤 없잖아요, 형님. 딱 그거 하나 때문이에요. 남편이 주말 부부로 자리 비웠을 때 같은 업종 일 하는 여자랑 연애를 했었더라고요. 그때 정말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아채고 겨우겨우 뜯어냈어요. 그리고 제가 사정사정해서 집에 데리고 들어왔다면 믿어지세요? 아니, 이게 무슨 거꾸로 흘러가는 강물도 아니고 우리 동서 엄청 미인이고 어디 가서 꿀릴 얼굴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리 헛바람이 들었기로 동서가 그렇게 매달려서 서방님을 붙잡고 오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처음에 알았을 땐 그냥 다 끝내고 싶었어요. 근데 태원이가 있잖아요. 태원이는, 태원이는 아빠 정말 좋아하거든요. 출장 가고 뭐 일한다고 집 비우고 평일에도 집에 없는데 지 아빠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니까 저도 참고 품었죠. 어머니도 저한테 품으라고 그러시고.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그런 짓 한 거 알면서도 품으라 그러셨어? 진짜 가지가지 하신다. 문제 되는 데마다 안 끼시는 데가 없네 정말. 아니, 그런 망언 안 하면 입안에 가시가 돋으시나? 근데 동서는 이미 머릿속으로 많은 상상을 뛰어넘고 결심도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제가 듣기에도 너무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저도 참 바보 같아요. 합의 봐서 시간이 지금 몇 년 지나긴 했는데 그때뿐이더라고요. 불안한 건 똑같아요. 남편은 물론 당연히 저한테 미안해하고 잘해주고요. 우리 친정에도 선물 보내고 저 차도 새로 뽑아주고 가방도 사다 주고 저랑 잘 지내겠다고 엄청 노력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동서의 근본적인 고민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혼인 중 외도 피해를 입은 적은 없지만 어린 날 연애할 때 저 두고 딴 여자한테 간 놈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 기분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걸 갖고 더 꼬투리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럼 제가 추해지니까. 근데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요. 모든 걸 끝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애를 위해서 또 아빤 필요하고 제 속에 아직은 남편을 향한 애정이 있어서 더 억울한 것 같고 그러다가 결국 동서는 울음을 터뜨렸고 여기까지 얘기가 오니 저도 비로소 실감이 났어요. 정말 희한하게도요, 형님. 남들은 외도한 남편이 외려 당당하고 이혼하자고 해서 괴로워하더라고요. 근데 전 남편이 잘해주니까 더 괴로워요. 잘해주고 이제서 편해지고 내 남편 같아지니까 계속 속으로 가시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너 이렇게 나한테 잘하면서 어떻게 뒤에서 그 여자를 만났어? 이런 식으로요. 이러니 전 새삼스럽게 서방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얼굴 반반하고 키도 크고 세상 귀여운 딸내미와 함께 주말마다 데이트를 다니는 애아빠인데 저렇게 예쁜 와이프한테 왜 그런 상처를 줬을까요? 생각해보면 묘하게 셋이서 어디 놀러 가는 걸 못 봤던 것 같아요. 늘 한쪽이 데리고 다니고 다른 한쪽인 동서는 친정에 가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런 걸 알고 있으니 괜히 둘째 며느리가 싫었던 걸까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공연하게 동서를 험담하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쟤는 진짜 유도리가 없어. 뭘 적어주면 그대로만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 것이지. 저렇게 답답하니까 지 남편이랑도 잘 못 어울리고 따로 살지. 그때 저는 뭐 암만 그래도 말을 저렇게 하나 싶어 무시했는데요. 뭔가 둘 사이의 앙금이랄까? 감정이 나빴던 것이다 라고만 봤어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일방적인 어머니의 괴롭힘 같은 거였죠. 어머니요? 왜 모르시겠어요? 그 일을. 전 그 일 터지자마자 바로 어머니한테 달려가서 말했어요. 남편에게 폭발해서 싸우기 직전에요. 근데 어머닌 처음에만 약간 미안한 척 하시더라고요. 대충 이 말을 듣고 나니 어머니의 그 애잔한 표정이나 뜬금없는 연기가 생각났어요. 그걸 정면에서 보고 참아낸 동서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러고 얼마 안 가서 제가 내조를 잘못해서 아들이 밖으로 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아들 키울 땐 밖으로 안 돌고 그렇게 어머니 옆에만 있었대요. 다 제가 잘못하는 거라는 건데 저 진짜 정신병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서는 그때 일을 생각하며 다시 눈물바다가 됐어요. 거기에 몰랐던 동선의 친정 사정도 듣고 나니 마음이 괴로웠죠. 형님, 실은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이는 제 손으로 키우고 싶었는데요. 어머니는 저보고 네가 무슨 능력이 있냐고 그렇게 싫으면 애 놓고 이혼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혼한 가정이랑 엮이니 우리 아들까지 또 이혼하게 생겼대요. 이게 왜 제 탓이에요? 동서가 이토록 치를 떨며 싫어하는 시어머니는 저에게 있어서도 똑같은 시어머니였기에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게 됐어요. 대충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이 갔으니까요. 동서 어떻게 참았어. 대단하다. 그러고도 용케 태원이 키워냈구나. 근데 이젠 태원이 다른 데 보내려고? 그렇게 싫어하는 어머니 곁으로 애만 보낼 정도로 마음을 다 먹어버린 거야? 제가 진짜 힘든 건요. 얼마 전에 남편이 저한테 먼저 말을 꺼냈단 거예요. 저보고 너무 힘들어 보이고 미안하다면서 죄책감이 크다나요? 절 위해서 이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야, 전 대체 연타로 얼마나 충격을 받는 건지 얼굴 반반하고 사업 능력 좋아 보이는 서방님에게 이런 면이 있었다니요. 암튼 전 그날 들어주는 것 외에 할 말이 없었고 집에 와서도 마음이 너무 착잡했어요. 당연히 저희 남편에게 이런 얘기는 안 했고요. 그냥 혼자 엄청나게 생각만 하고 있었고요. 근데 참 눈치 없게 말이에요. 얼마 안 돼요. 어머니 생신이 돌아왔답니다. 어머니는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본인 생신 때 이것저것 먹고 싶다고 말하셨어요. 전 제가 너무 속 시끄러워서 나가서 먹자고 했답니다. 어머니, 요즘은 밖에서 잘 꾸며놓고 음식도 잘 준비해 주더라고요. 저희랑 동서가 반반 부담할 테니까 멋진 데서 드시는 거 어때요? 그러자 어머니는 신나서 그러라고 하셨고 당일날 우린 제대로 식사하고 다시 어머니 댁으로 왔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파하고 싶었는데 노인네가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날에 밥만 먹고 헤어지면 너무 아깝잖아. 맘 같아선 어디 1박 2일이라도 놀러 가고 싶은데 다들 시간도 안 되고 우리 집 가서 케이크라도 자르고 하자. 오늘 아주 기분 좋아 죽겠다. 굳이 어머니 댁에서 다 같이 하하호호 하고 있는 거 싫어서 일부러 밖으로 잡고 헤어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식들 붙잡고 놓기 싫으신지 굳이 자꾸 가자고 하시길래 저나 동서나 좋지 않은 표정으로 함께 움직였는데요. 어머니는 그날 그렇게 집으로 향하신 걸 그 뒤에 한동안 후회하셨죠. 왜냐면 어머니 댁에서 참 어이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살다 살다 그런 일은 눈으로 직접 본 건 처음이었죠. 이때 일단 다 같이 케이크 자르고 저랑 동서는 각각 차도 끓이고 과일도 깎고 하고 있었는데요. 서방님은 새삼 전화 받는다고 자꾸 사라지시더라고요. 전 처음에 주차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가 싶었는데 동서는 계속 표정이 나쁘고 은연중에 서방님을 주시하는 듯 했어요. 그런데 다 같이 과일 먹고 어정쩡하게 앉아있는 그 와중에요. 누가 배를 세차게 누르는 겁니다. 그때 제가 나갔어야 했는데 동서가 대신 일어서서 나갔다가 아주 처참한 꼴을 당하게 됐어요. 누구세요? 동서는 이렇게 짧게 물었고 문 너머로는 웬 여자가 째지는 소리로 문을 쿵쿵 발로 걷어차면서 말하는 거예요. 나 박지민인데 빨리 문 열어요. 오늘은 진짜 얘기해야겠으니까.
저는 흡사 무슨 빚쟁이도 아니고 누군가 싶어서 당황스러웠고 그 와중에 동서는 얼굴이 굳어져 있더라고요. 동서 왜 그래? 누구야? 이상한 사람이네. 헌데 이때 갑자기 서방님이 바로 총알같이 일어서더니 자기가 해결하겠다며 막 뛰어나가더라고요. 그러니 전 그냥 정신 나간 이웃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서방님이 곧장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문 밖에 그 여잔 막무가내로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진짜? 왜 이렇게 연락을 안 받아? 아, 어머니, 어머니 여기 계시네요. 저예요. 잘 지내셨죠? 이 사람이 연락 안 돼서 이렇게 왔어요. 순간적으로 전 이 치렁치렁한 긴 머리에 귀걸이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여자가 왜 우리 어머니한테 똑같이 어머니라 부르나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찬찬히 저희 어머니 쪽, 동서 쪽, 서방님 쪽을 살펴보는 동안 이거 보통 일이 아니란 예감이 훅 들어오더군요. 왜냐면 서방님이 아주 다급하게 그 여자를 붙잡았거든요. 나가자. 나가자고.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일단 나가. 어? 이거 놔? 나 당신 때문에 모든 걸 버렸어. 당신은 어떻게 날 두고 이렇게 살아? 나만 이렇게 못 산다고. 아, 이게 진짜 무슨 꼴인지. 그나마 저도 이 얼마 전쯤 동서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어서인지 대충 파악이 되고 있었는데요. 보다 못한 우리 남편도 일어나서 서방님과 함께 그 여자를 달래고 슬슬 데리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저기, 여기서 소란스럽게 하면 안 돼요. 일단 나가서 얘기합시다. 네? 여기 애들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와중에 동서를 봤는데 정말 사시나무 떨리듯 어깨가 바들바들 애초롭게 움직이는 거예요. 동서, 동서, 괜찮아? 그런데 동서는 대답을 하지 못했고 고개를 한참 아래로 파묻고 못 들고 있더라고요. 누가 보면 마치 동서가 빚이라도 져서 저 여자가 받으러 온 줄 알겠어요. 전 빠르게 머릿속이 돌아가지 않아 계속 혼란스러웠죠. 어머니 역시 저 여자를 알긴 하셨는지 엄청 놀란 눈치였고 그 와중에 제 눈치를 막 살피더라고요. 근데 동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저 좀 뭐 살 게 있어서 다녀올게요. 그러면서 동서는 주섬주섬 일어나 겉옷을 챙기더니 여전히 초점이 맞지 않은 눈으로 어정쩡하게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어요. 조카도 매우 놀라 있었지만 어머니가 안고 달래고 있었고요. 그렇게 한참을 지나 우리 남편과 서방님은 엄청 상기된 얼굴로 들어왔는데요. 그러고 분위기는 아주 엉망진창이 됐답니다. 뒤늦게 너나 할 것 없이 이 분위기를 얼른 추스리려고 다 치웠고 나가려고 하는데요. 마트에 간다던 동서가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동서, 동서 왜 안 오죠? 여기 가방도 다 있는데 서방님, 동서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그러자 서방님은 그제서 저랑 겨우 눈을 어설프게 맞추고 다소 민망한 듯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연락했는데 잠깐 일이 생겨서 친정에 간대요. 이따 데리러 가려고요. 전 이때 마음이 엄청 뒤숭숭해졌어요. 무슨 시어머니 생신 치르는 중에 대뜸 마트를 가서 그 길로 친정으로 넘어가겠어요. 아마 속 시끄러우니 머리 식히러 나간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서방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속이 막 거북한 거예요. 저기 형수님, 형수님도 숨 좀 돌리시고 죄송합니다. 오늘 일은 잊어주세요. 실례가 많았습니다. 아휴, 그 여자가 들이닥쳤을 당시 우리 서방님 이름이며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냈다 불러대는 통에 대충 눈치는 채버렸지만요. 지금 신경 쓸 건 저의 기분이나 본인 체면 같은 게 아니잖아요. 와중에 저는 집에 가는 길에도 남편이랑 거의 말도 안 하고 동서에게 몇 번 문자나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아마 나보기에도 창피하고 불편한 건가 싶어 계속 신경이 쓰이더군요. 이러다가 저도 더 지켜보다 못해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아까 그 여자 서방님이랑 뭐 있는 여자 맞지? 동서, 동서 어떻게 사냐? 동서 아까 그렇게 나가서 지금까지 연락이 안 돼. 동서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당신도 그렇게 생각 안 해? 그, 아니야. 나도 잘 몰라. 암튼 그쪽 일은 알아서 해결들 하게 냅두자. 우리까지 신경 쓸 게 뭐가 있어? 게다가 오늘은 어머니 생신이고. 그렇지만 전 그냥 놔둘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동서가 저한테 그 큰 눈으로 울먹거리며 너무 우울하다, 마음을 추스를 수 없고 계속 여전히 의심하고 산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현실이 갑자기 저렇게 눈앞에 아주 수치스럽게 모습을 드러냈잖아요. 저는 이날 집에 와서 씻고도 생각이 너무 많아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뜨문뜨문 쪽잠을 자면서 새벽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때 한 3시쯤 눈이 떠졌을 거예요. 혹시나 해서 핸드폰을 봤는데 동서로부터 연락이 와 있는 거예요. 이름을 보자 반가워서 얼른 메시지를 열었는데 전 거기 있던 단 몇 줄의 글을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형님, 저 이제 그만 가벼워지고 싶어요. 다 놔버리고 싶네요. 그 사람 모질게 화내지도 못하고 바보 같아요. 복수라도 하고 싶은데 이제 다 놓으려고요. 누구라도 대신 혼내주고 못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형님이라도 혼내주세요. 그럼 죄송해요, 형님. 참 이상한 문맥의 글이었고 전 이걸 지금도 남겨두어 물끄러미 볼 때가 있어요. 이제서 하는 말이지만 저 말들을 써내려고 하며 동서는 속으로 얼마나 피맺힌 울음을 토했을까요? 무슨 심정인지 다 헤아리기도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면 저건 그냥 한탄하는 글이 아니라 동서의 마지막 말이었거든요. 적어도 저에겐 동서의 유언이나 마찬가지인 문장이었죠. 이 글을 남기고 주변에 또 연락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저에겐 저 말들만 남겨둔 채 완전히 저와 시댁 사람들 그리고 본인 남편과 아이 앞에서 동서는 영원히 모습을 감춰버렸죠. 이 일에 대해 두고두고 어머니는 원망을 하셨는데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본인 생일에 일어났다. 며느리가 쓸데없는 일로 운명을 달리했다. 등등 별말을 다 하셨어요. 누가 봐도 서방님 때문에 이렇게 된 일인데 어머니는 그게 그렇게 한이 되시는 건가? 나는 지금 동서 쪽 친정 어른들 볼 생각에 가슴이 막 쿵쿵 뛰는데 대단하시다 진짜. 당신도 모르면 그만해. 그냥 말 더 얹지 말고 가만히 있어. 우린 가서 할 도리만 하고 오면 되는 거야. 동서의 장례식장에 가는 길에 저와 남편은 또 한바탕 했죠. 그렇게 우중충하고 처진 분위기에서 싸울 일이 있다니 참 대단하지 않나요? 심지어 중간에 어머니가 전화하셔서 본인 아들만 보낼 수 없다고 같이 합류하셨죠. 그리고 장례식장에 들어섰을 때 참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거기 있는 영정사진을 보며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동선의 친정아빤 우리 서방님을 보자마자 달려들었고 여기에 어머니까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어요. 우리 아들, 우리 아들한테 손대지 말아요. 하지 말라고 이 노인네가 진짜. 결국 남편까지 쫓아가서 그걸 떼놓겠다고 난리가 나고 주변 사람들과 장례식장 관계자들로 인해 밖에까지 밀려나오게 됐어요. 아, 하필 이런 무리들 사이에 제가 껴있어야 하다니 너무 굴욕적이고 수치스럽더군요. 돌아오는 길 남편은 자기가 괜히 더 찔려가지고 저한테 짜증을 내는 거예요. 당신 뭘 듣고 뭘 아는지 모르겠지만 내 동생에 대해 멋대로 생각하지 마. 부부 사이인 둘만 아는 거라고. 그러더니 이 인간이 선 넘은 발언을 하더군요. 동선의 부부 일로 인해 저는 우리 부부의 앞날도 다시금 생각하게 됐어요. 재수 씨, 그래. 나도 내 동생 때문에 안 됐단 생각은 들어. 하지만 재수 씨도 이렇게 할 일이야? 이건 둘 사이인 그렇다 치고 태원이한테는 아주 나쁜 엄마야. 애를 두고 저렇게 가버리는 게 어딨어? 애가 무슨 죄냐고.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이 모든 잘못의 근원이 누군데? 애를 버리는 건 동서가 아니라 서방님이지. 서방님이 먼저 가정을 내팽개치고 여자를 만났고 아빠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거 아니야? 그걸 동서가 다 감당해야 돼? 그럼 이혼이라도 하든가. 제대로 이혼하고 정리를 했어야지. 자기네 친정에도 못할 짓이고 특히 태원이가 너무 불쌍하잖아. 저 어린 꼬마애가 우는데 진짜 못 봐주겠어.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고. 우리 엄만 엄마 아들 잡아 뜯기니 서러워서 울고. 진짜 개판이야 개판. 저는 남편의 이런 말에 너무 많은 실망을 했어요. 어쩜 그 말 안에 자기 동생이 저지른 잘못은 쏙 빼고 결과만 놓고 비난을 하는 건가요? 왜 서방님이 먼저 잘못하신 건 다 빼고 말해? 그 일이 없었으면 태원이는 멀쩡히 엄마 아빠 손에 자랐어. 당신 자꾸 쉽게 말하는데 내가 만약 젊은 남자랑 바람나면 그냥 조용히 이혼해 줄 거야? 자식이라도 있으면 더 막막하고 돌아버리지 않겠어? 여기서 남편은 저에게 불같이 화를 냈고 저는 더 이상의 대화를 포기했어요. 와중에 어머니는 본인도 수치스러웠던 건지 공연히 저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하시는 거예요. 어휴, 내가 진짜 내 명에 못 산다. 이걸 이렇게 할 일이야? 졸지에 태원이도 내가 맡아서 키우게 생겼는데 이 나이 먹고 무릎도 다 나갔는데 어떻게 손녀를 키우냐고. 하지만 어머니의 바람과 달리 동서의 딸 태원이는 그날 이후로 시댁에선 볼 수 없었죠. 왜냐면 동서 친정아버지가 손녀딸을 데리고 가버리셨거든요. 그러니 어머니는 갑자기 손절을 당했다며 며칠 밤을 술로 지새우더라고요.
이걸 제가 어떻게 아냐면 저보고 와서 술상을 차려달라 하셨거든요. 하지만 제가 왜요? 어머니,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바빠서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요. 죄송하지만 어머니도 술 적게 드시고요. 나중에 또 연락드릴게요. 제가 단칼에 거절한 것으로 어머니는 또 본인 큰아들한테 전화해서 욕을 하셨더라고요. 왜냐면 이날 밤 남편과 또 크게 싸웠어요. 엄마한테 왜 갑자기 선을 그어 당신은? 엄마 힘든데 좀 가서 같이 말동무도 해드리고 그러면 안 돼? 나도 힘들어. 당신 마누라도 힘들다고. 내가 동서랑 여간 친자매처럼 잘 지냈어? 근데 내가 어머니 얼굴 보고 술상 차려서 주거니 받거니 하게 생겼냐? 왜 이래 나한테 진짜. 이러니 저와 남편 사이도 악화됐고 정말 이 집안과 남편 모두에게 정남이가 뚝 떨어지더군요. 솔직히 여기서 그냥 모든 게 멈춰졌다면 전 서방님을 혼내달라던 동서의 가엾은 외침을 그저같이 통곡하고 울어주며 달래고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그 외침을 외면할 수 없는 일이 저에게 곧 일어났답니다. 여기 이놈의 썩을 집안은 뉘우침 없이 계속해서 썩을 짓을 해먹더라고요. 불과 동서 장례로부터 한 달도 안 되어 아주 멍청한 사고가 터졌어요. 저기, 여보, 엄마도 울적해 하시고, 쟤도 재수씨 보내고 너무 힘들어해서 기분 좀 돌림 겸 해외로 다 같이 나갔다 올까 해. 비용은 저 녀석이 부담한다고 하니까 당신도 시간 좀 빼봐. 해외여행을 간단 얘기야? 와, 웃기지도 않네, 진짜. 지금 무슨 여행이야? 그니까 엄마가 많이 울적해 하신다고. 지금 다들 가족들이 힘이 없고 처져 있잖아. 조금이라도 환기시켜 보려고 나가는 거야. 저는 들은 척도 안 했지만 남편은 그걸 또 그냥 응한다고 생각했는지 며칠 지나 저에게 제가 할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술 더 떠 별 미친 소리를 다 하더군요. 이 말에 저는 저 역시 남편과 이제 이혼을 해야겠다는 마음까지 들었어요. 음, 그리고 미리 말을 못했는데 해둬야 할 것 같아. 동생 저기 만나는 분이 그날 같이 합류하기로 했어. 그래도 거기가 매일 같이 어머니한테 와서 대신 며느리 노릇도 하고 노력을 하더라고. 당신도 내일쯤 같이 전화라도 해서 상의하고 뭐 준비해 갈지 얘기해봐.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야? 서방님이 만나는 분? 여보, 지금 상황상 그 단어가 말이 되는 내용이야? 서방님이 만나는 분이라니. 새로 누굴 만난데도 정신 나갈 판에 누군데? 설마 그날 쳐들어온 그 여자는 아니지? 아니, 왜 말을 그딴 식으로 해? 당신은 진짜 당신 남편 네 집이 지금 다 하나같이 힘들어하고 우울해하는데 나서서 당신이 계획은 못할 망정 하나하나 딴지 걸 거야? 그리고 그건 동생네 부부 사정이고 엄연히 남녀 문제니까 더 참견하지 마. 당신 말 잘했다. 그래. 내가 나이 먹고 결혼해서 당신이랑 둘이 잘 놀고 먹으려고 했지. 당신 집 뒤치다거리 수시로 해주려고 결혼한 줄 알아? 심지어 이건 진짜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다. 내가 모를 줄 알지? 나도 동수한테 들은 게 있어. 서방님 그 여자 유부녀였다며. 서방님 일할 때 굴러 들어온 여자 맞잖아. 나보고 그 여자랑 같이 여행 준비를 하라고? 그러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남편을 노려봤고 이날 남편과 정말 끝을 보기 직전까지 아주 지저분하게 싸웠어요. 이때 제 입으로 이혼이란 말까지 꺼내게 된 건 남편이 무작정 제 귀를 누르겠다고 대체 뭘 위한 일인지도 모르게 그냥 여행을 강행하겠다고 했거든요. 당신도 이제 재수 씨 얘기 그만 꺼내. 간 사람은 간 사람이야. 그 한 사람 때문에 엄마랑 쟤랑 둘 다 죽을 맛인데 뭘 자꾸 떠벌리고 있어. 입 다물고 엄마 기분 풀어드리게 여행 준비나 해. 지독하다 진짜. 당신 이러다가 벌 받는다 진짜. 어머니랑 당신이랑 서방님이랑 싹 다 죄받아. 겁도 없는 머저리 같으니. 내가 지금 당신이랑 결혼했다는 이유로 이런 더러운 꼴 보고 삽질하고 있는 거지? 좋아, 이혼이다. 이 계약은 끝이야. 다 파토 내버리자 그냥. 그러고 전 캐리어에 대강 짐들을 밀어넣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죠. 남편은 제가 짐을 싸는 꼴을 보면서도 뭔 똥자존심인지 부들부들 떨면서 계속 제 모습을 노려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친정에 온 지 한 이틀쯤 서방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참, 그 엄마의 그 아들이고 그 집안의 그 아들이에요. 진짜 인간 쓰레기가 따로 없대요. 형수님, 형 보고 이혼하자고 하셨다고. 형수님까지 왜 이러세요? 형도 많이 화나 있고 지금 저희 모두 속이 편치 않아요. 그만하시고 이제 집에 들어와 주세요. 그러자 저는 말 탁 자르고 물었고 서방님은 새삼 본색을 드러내시더군요.
이게 지금 서방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훈수 두실 일이에요? 그럼 저도 물을게요. 그 유부녀랑 정리하셨어요? 동남아 여행에 그 여자도 같이 간다면서요. 서방님, 이게 무슨 개짓거리예요. 동물도 이러고 살지 않아요. 그러자 제대로 자극을 당한 서방님은 저에게 선 넘지 말라고 마구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말미에 약간 윽박지르기까지 하는데 이것들 진짜 그냥은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형수님 진짜 매너 없으신 분이네요. 그만하시죠 그럼. 인간 같지도 않은 집사람이랑 어울리시더니 형수님이 뭔데 저한테 훈수질이에요. 제가 사람 잘못 봤습니다. 전화 끊습니다. 그러고 말하는 중에 전화를 확 끊어버린 저 서방님 새끼를 어떻게 할까? 전 너무 분이 올라서 정신을 못 차리겠더군요. 솔직히 존재는 알면서 그동안 잘 들여다보진 않았던 서방님의 인터넷 유명 계정을 들어가서 봤는데 와 진짜 가관도 아니었어요. 아무리 인터넷에서 유명세를 떨치며 허세를 부리는 게 서방님의 업종이라곤 하지만 그곳에서 서방님은 현실 속 아빠이자 남편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거기선 본인이 애아빠이고 남편인 것도 잘 드러내지 않고요. 본인의 훤칠한 외모만을 강조하며 자기가 얼마나 잘났고 돈을 벌 만한 인간인지만 졸렬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전 남편과 이미 이혼 얘기가 나와 서로 악을 쓰며 진행하는 가운데 저에게도 개판을 쳐버린 시댁 인간들을 그냥 넘기고 싶진 않더군요. 사실상 동서에게 복수가 될 일이지만 저에게도 충분히 엿을 먹일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남이 될 마당에 그냥 인연을 다 끊어도 될 일이지만 마지막까지 악을 쓰고 덤비던 남편과 서방님이 아주 치졸해 보였거든요. 결국 전 서방님이 운영하는 그 계정에 익명으로 글을 하나 썼답니다. 누가 봐도 서방님인 걸 특정할 수 있도록 요렇게요. 이 계정 주인은 세상 다정하고 멋진 남잔 척하면서 여기 계정에서 꼬여지는 여자들을 가리지 않고 다 만났다. 총각이었으면 욕먹을 일이 없는데 애아빠고 남편이라서 문제지. 여기까지 쓰고 전 잠깐 숨을 들이쉬었다가 그냥 지울까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어차피 익명 계정이니 저라고 특정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저한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다 해도 까짓 거 벌금 얼마 내면 끝이거든요. 이렇게 된 거 그냥 쭉 써버렸어요. 게다가 상대는 유부녀라 지 집안까지 팽개치고 왔다고 본인 불륜 때문에 목숨을 달리한 아내는 내버려두고 하나밖에 없는 딸도 처가에 보내버리고 그 끔찍한 사랑에 매달려 유부녀랑 새 삶을 차린다네. 근데 그 유부녀는 이혼이라도 했지 본인은 사별이면서 그것도 죽인 거나 다름없는 사별인데 잘들 논다 진짜. 그렇게 쓰고 제가 완료를 누른 뒤 한 10분도 안 되어 조회수는 순식간에 후두둑 올라가더군요. 왜냐면 거의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곳이었고 뭔가 다 아는 듯 보여지는 제 글에 다들 재빨리 집중을 했죠. 쭉 둘러보던 저는 누군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시 글을 새로 올렸는데요. 거기에 그 유부녀 계정까지 묶어 동서가 이전에 저한테 보내줬던 사진들까지 같이 올려버렸어요. 당시 동서가 사진을 보내준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 다시 생각해도 가슴이 아프네요. 이런 사진들 내용까지 다 봐버렸어요. 둘이 나눈 카톡 내용들이며 전 이 여자 사진으로밖에 안 봤지만 길에서 만나면 알아볼 것 같아요. 정말 징하게도 둘이 붙어 다녀서 계속 흔적이 남아있더라고요. 남편 핸드폰에까지. 그 여잔 그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저한테 티내고 싶었나 봐요. 그러면서 대신 좀 봐달라며 자기가 힘들 만한 상황이지 않냐는 당연한 질문을 하며 통곡을 했었어요. 그 자료가 어찌 저에게 그대로 있었기에 그걸 다 올려버리고 폭로했죠. 참 웃긴 게 말이에요. 그 유부녀는 여기서 멀지 않은 지역에 꽃가게를 운영하던 애엄마였어요. 근데 그때 들리던 말론 서방님 때문에 눈이 돌아버려서 애도 시댁에 보내고 이혼했다더군요. 그 내용까지 다 특정해서 올렸고 결국 다 오픈됐습니다. 당시 달렸던 댓글들은 거의 끝도 없이 넘어가 몇천 개에서 1만 개를 넘기게 됐어요. 와, 이 사람 대박이다. 그럼 자기 불륜 때문에 아내가 저렇게 됐는데도 저 상간녀를 끼고 사는 거야? 상간녀도 대단한 순정이네. 7살 어린 연하 상간남 때문에 애도 버리고 저렇게 고상하게 꽃 팔면서 새 살림 차릴 꿈을 꾸고 있었네. 하긴 이 사람 돈 어마어마하게 버니까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지. 실제로 그 이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저희 서방님은 그쪽 업계 안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고 돈도 엄청 벌어들였는데 그 폭로로 인해 모래성이 흩어지듯 명성에 금이 갔죠. 이때 남편은 이혼을 진행하던 중 저에게 책임을 물으려 했으나 무슨 증거가 있을까요? 증거 있어? 내가 일단 증거 있냐고. 그런 거 없이 사람 좀 몰아붙이지 마. 빨리 처리할 거나 해.
실제로도 전 그 내용 안에 저라고 의심될 만한 것들은 없었기에 남편도 더 트집 잡진 못했고요. 얼마 안 지나 전 그 내용을 제 핸드폰이나 여기저기서 다 삭제했어요. 사실 그걸 뭐 저인 걸 안다고 해봤자 쥐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서방님은 저 때문에 하나 둘씩 다 오픈되고 걷잡을 수 없는 악성 여론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수억 벌어다 주는 계정을 다 처분해야 했답니다. 저도 여기에는 있는 그대로 다 오픈할 수는 없어 어느 정도 각색한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는 정말 작정하고 다 폭로를 했어요. 그러니 서방님이며 그 상간녀 유부녀도 희대의 개망신을 당했고요. 유부녀가 운영하던 꽃가게까지 유추가 다 가능한 상황이라 가게도 한 6개월쯤 뒤에 처분했답니다. 이건 제가 이혼하고 난 뒤에 알게 된 내용이에요. 남편에게 더는 미련이 없어 깔끔하게 갈라섰고요. 둘이 결혼 생활이 그리 길지도 않아 많이 정리할 것도 없었어요. 어머니도 서방님도 남편도 더 이상 제 인생 안에서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됨이 너무 신나더군요. 큰 해방감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한편으론 동서 생각이 가끔 나요. 안쓰럽고 바보 같고 그냥 안타까운 사람. 그렇게 예쁘고 청춘 같던 사람이 그냥 애 데리고 깨끗하게 이혼하고 새 삶을 살지. 그나마 자기 남편이 본인 유명세로 인해 양날검 같은 비난과 문매를 두드려 맞았고 같이 불륜한 상간녀도 비난에 못 이겨 둘이 찢어졌단 건데 정말 그렇게라도 결론이 나지 않았으면 동서 너무 불쌍해서 어쨌을까 싶어요. 귀여운 동서의 딸을 저라도 가끔 챙겨주고 싶기도 했으나 아버지께서 많이 괴로워 보이셔서 최근에 그쪽에 연락드리고 용돈 얼마 보내드렸어요. 이쪽 사람들이라면 치를 떠시지만 장례 때 그나마 제가 인사드리고 관계를 나쁘게 맺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저도 새로 삶을 살면서 저 역시 마음을 좀 추스리고 회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큰 생채기를 겪고 주변 일을 떠나보낸 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럼 들어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아픈 일 없이 다들 평탄히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